선생님, 요즘 자고 일어나면 병원비 걱정, 자식들 걱정에 모아둔 돈은 그대로라 한숨부터 나오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평생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 2억 원이 1년도 안 돼 연기처럼 사라지고 매달 400만 원씩 빚만 쌓이는 지름길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작년에 명예퇴직한 62세 박 이사님의 실제 이야기이자 이미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뛰어든 공인중개사 시장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편의점보다 많은 이곳에서 폐업조차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처참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영상을 놓치신다면 그 다음은 바로 선생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박영수 부장은 정년보다 2년 먼저 회사의 명패를 반납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버틴 단단한 자부심과 퇴직금 2억 원이 그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갑옷이라 믿었다. 아내 이순자 씨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으니 세계 일주라도 한번 할까? 영수의 너스레에 순자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다. 세계 일주는 무슨, 당신 이제 하고픈 거 하면서 편히 쉬어요. 난 당신 밥이나 따뜻하게 차려주면 그게 행복이지. 하지만 30년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내에게 편히 쉬는 법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공허함이 시린 겨울 공기처럼 폐부를 찔렀다. 동네 공원을 어슬렁거리다 들어온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점잖게 앉아있는 동년배의 모습이 영수의 맘에 불을 지폈다. 그래, 이거다. 평생 사람 상대하며 쌓은 짬이 있는데 건물 몇 개 중개하는 게 대수겠어. 그날 이후 영수는 미친 듯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매달렸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밤새 책을 파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저 열심이라면 뭘 해도 될 사람.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다. 1년 뒤 영수는 떡하니 합격증을 받아왔고 순자는 동네방네 떡을 돌리며 자랑했다. 우리 영감, 늦깎이로 고시 합격했어요. 신도시 상가 1층, 가장 목 좋은 코너 자리에 박영수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이 번듯하게 걸렸다. 권리금 5천, 보증금 3천. 남은 돈으로 최고급 소파와 책상을 들여놓고 대형난 화분으로 입구를 장식했다. 퇴직금 1억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아깝지 않았다. 박 부장이 아닌 박 사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 비용이라 생각했다. 개업 첫날, 순자는 손수 만든 팥 시루떡과 돼지머리 편육을 상에 올리고 큰 절을 올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서방님 하시는 일 번창하게 해주시고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영수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호언장담했다. 걱정 마. 내가 딱 3년 안에 당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줄 테니.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사무실 문을 연 첫 달. 전화벨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영수는 짐짓 바쁜 척 서류를 뒤적이고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시간을 죽였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투명한 유리창 너머를 힐끗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면 순자가 꼬박꼬박 보온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왔다. 여보, 식사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 오후엔 손님 좀 오려나? 순자의 해맑은 질문에 영수는 가슴이 서늘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었다. 그럼, 아까 오전에 한 팀 보고 갔어. 거의 계약할 것 같아. 거짓말은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영수의 핸드폰은 광고 전화로만 뜨거웠다. 사장님, 월 50만 원만 내시면 매물상단에 노출해드립니다. 사장님, 블로그 마케팅으로 손님을 끌어모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비 100만 원을 썼다. 통장 잔고는 매일 줄어드는데 문의 전화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월세 200만 원, 관리비 30만 원, 광고비 100만 원, 협회비와 식대까지. 숨만 쉬어도 매달 400만 원 가까운 돈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이번 달에는 계약 한 건도 못했어요? TV를 보던 영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야. 저번에 말했던 거, 그거 하기로 했어. 다음 주에 도장 찍기로.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영수의 어깨를 주물렀다. 다행이다. 우리 아들 다음 달에 상견례 하는데 아버지 체면은 서겠네. 아들의 결혼. 영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들 내외에게 번듯한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꿈은 이제 매달 나가는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 앞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와 소주병을 땄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비친 통장 잔고가 비수처럼 눈에 박혔다. 2억 원이던 퇴직금은 어느새 7천만 원 남짓으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창업 8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달려온 가장의 어깨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느리감이 될 처자가 인사차 사무실에 들르겠다는 아들의 전화 한 통이 영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텅 빈 사무실, 울리지 않는 전화기, 먼지 쌓인 상담 테이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준단 말인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실패를 어떻게 아들 앞에 증명한단 말인가. 그날 영수는 처음으로 사무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늘 큰 계약건이 있어서 강원도까지 출장 좀 다녀와야겠어. 며느님한테는 다음에 꼭 보자고 전해주고. 순자는 아무 의심 없이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며 등을 두드렸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계약 꼭 성사시키고. 영수는 강원도로 가지 않았다. 그는 목적지 없이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한 눈물 너머로 아른거렸다. 한때는 저 수많은 아파트 중 하나를 제 손으로 일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아파트의 작은 불빛 하나에도 속해 있지 않은 이방인이었다. 종점에서 내린 그는 정처 없이 걷다 어느 낡은 시장 골목에 다다랐다. 해질녘 좌판을 정리하는 할머니들의 지친 얼굴 위로 따뜻한 불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평온한 풍경이 영수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한편 집에 홀로 남은 순자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다 책상 위에 놓인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다. 대출이자 연체 통지서. 붉은 글씨가 그녀의 심장을 핥혔다. 박영수 귀하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원리금 450만 원이 연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다 뭐란 말인가. 출장 간다던 남편, 매달 계약을 한다던 남편.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지서와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월세 연체, 관리비 미납, 광고비 독촉, 그리고 바닥에 깔린 또 다른 통장. 퇴직금이 들어있던 그 통장이었다. 밤 10시가 넘어 영수가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은 불이 꺼진 채 어두웠다. 식탁 위에 순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찢어진 대출 통지서와 텅 빈 퇴직금 통장이 놓여 있었다.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영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고개를 떨궜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에 타들어가는 심장 소리처럼 공간을 채웠다.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마른 장작처럼 갈라져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여보. 영수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출장 갔다면서요. 큰 계약하러 갔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영수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바닥만 내려다보는 남편의 동그란 정수리를 보며 순자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당신한테 짐이었어? 힘들면 힘들다고 왜 말을 못했어요? 평생을 같이 산 내가 그렇게 못 미루었어요? 그 순간 억눌려왔던 영수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그는 식탁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미안해. 순자야. 미안해. 당신한테만큼은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 회사에서 잘리고 아무것도 아닌 놈 된 거 당신한테까지 확인받고 싶지 않았어. 그냥 당신한테 마지막까지 멋진 남편으로 우리 아들한테 듬직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영수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30년을 버텨온 가장의 자존심이 아내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순자는 통곡하는 남편의 등을 말없이 쓸어내렸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지독한 슬픔과 연민이었다. 한참을 울던 순자가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가 영수의 무너진 세상에 다시 빛을 비췄다. 여보, 그게 당신 최선이었습니까? 날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버티고 또 버텼던 거. 그거면 됐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나한테는 전부였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이야기가 없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60년 넘게 살아온 네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바닥부터라도 내가 같이 가줄게.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사무실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폐업 의사를 전했다. 속이 시원하지도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순자는 아침 일찍부터 콩나물을 다듬어 해장국을 끓였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오랜만에 따스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영수가 밥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순자야, 우리 진짜 세계 일주는 못 가도 동네 뒷산이라도 같이 갈까?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신 가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나한테는 세상 끝이지. 박영수 사장님의 2억 원은 그렇게 1년도 안 되어 사라졌지만 그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박 사장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네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걸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전쟁터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가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해 봄, 40년간 교탁을 지켰던 김철민 선생은 마지막 종례를 마쳤다. 아이들의 롤링페이퍼와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 교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시원섭섭했다. 아내 오정숙 여사는 교문 앞에서 두부한 모를 들고 그를 맞았다. 여보, 4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시작이네. 철민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저 웃었다. 그에게는 매달 3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퇴직금은 없었지만 평생 나라의 봉직한 대가로 받은 이 연금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갑옷이라 믿었다. 하지만 4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던 몸은 편히 쉬는 법을 알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을 읽고 나면 오후까지 시간이 붕 떠버렸다. 무료함이 소매에 물 스며들 듯 온몸으로 퍼져나갈 무렵 동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기업을 다니다 몇 해 전 퇴직한 친구였다. 철민아, 나 이번에 신도시에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 열었다. 너도 연금만 믿고 있지 말고 뭐라도 시작해봐. 평생 애들 가르치던 꼼꼼함이면 이런 거 금방이야. 내가 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 친구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섞여 있었지만 사장님이라는 감투는 철민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아내에게 친구의 이야기를 넌지 꺼냈다. 여보, 우리도 상가 하나 얻어서 작은 커피 가게라도 해볼까? 평생 박봉이었는데 당신 호강 한번 시켜주고 싶어서. 정숙은 남편의 마음을 안다는 듯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저녁 먹고 산책이나 하면서 얘기해요. 그날 밤 부부는 동네 공원을 걸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평생 학생들 앞에서 분필만 잡았지. 언제 커피를 타봤어요. 장사를 해봤어요. 남들이 한다고 우리까지 빚내서 뛰어들었다가 이 나이에 길바닥에 앉으면 어떡해요. 우린 지금 있는 것만 잘 지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당신이랑 나,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 그거면 충분해요. 아내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철민은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내가 원했던 건 사장님 소리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이 평온한 저녁이었지. 며칠 뒤 철민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구석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연장 가방을 발견했다. 망치와 대패, 녹슨 톱,
어릴 적 아버지는 삐걱거리는 분이며 밥상을 뚝딱 고쳐주시곤 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철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삐걱거리던 집안의 작은 의자 다리부터 손보기 시작했다. 서툰 솜씨로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했다. 꼬박 반나절이 걸려 의자를 고쳤을 때 온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마음은 기묘한 성취감으로 가득 찼다. 나무가 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그날 이후 창고는 철민의 작은 공방이 되었다. 그는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러서 손을 베이기 일쑤였지만 나무 향을 맡으며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 어떤 때보다 평화로웠다. 첫 작품은 손녀를 위한 작은 책꽂이였다. 삐뚤빼뚤했지만 손녀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라며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들이 무심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아빠의 두 번째 인생, 김목수님 파이팅.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다. 아들의 친구들이 댓글로 저희 집에도 하나 만들어주세요라며 주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재미삼아 원목 도마와 작은 선반 몇 개를 만들어 팔았다. 재료비를 빼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은 몇만 원 남짓이었지만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 나의 시간과 정성을 알아준다는 기쁨, 그리고 아내에게 이거 내가 나무 깎아서 번 돈이야 라며 소소한 용돈을 쥐어주는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입소문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퍼져나갔다. 이제는 동네 주민들이 고장난 가구를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그의 작은 공방을 주민사랑방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철미는 거창한 간판을 내걸지 않았다. 그저 창고 문 앞에 느티나무 공방이라는 작은 나무 팻말 하나를 걸어두었을 뿐이다. 월세도 권리금도 광고비도 필요 없었다.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들어오는 소소한 수입은 부부의 외식비가 되고 가끔 떠나는 짧은 여행의 경비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철민이 공방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며느리의 손에는 갓 쪄낸 시루떡이 들려 있었다. 아버님, 저희 다음 달에 이사 가요.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책꽂이 놓을 예쁜 집으로요. 철미는 말없이 웃으며 자신이 얼마 전부터 짬짬이 만들던 아담한 식탁을 보여주었다. 이놈아, 이사 선물이다. 이걸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드려라. 아들은 아버지가 만든 식탁의 매끈한 표면을 쓸어보며 문시호를 불켰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탁이에요. 그 어떤 명품 가구도 현금 다발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한 것보다 지금 땀 흘리는 모습이 100배는 더 멋져 보여요. 우리 아들한테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나 정말 행복해요. 철미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비록 강남의 아파트는 사주지 못했지만 그는 가족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풍경을 선물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철미는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에 올랐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김철민 선생님의 통장에는 매달 연금과 약간의 수입이 더해질 뿐이지만 그의 마음은 수억 원의 자산가보다 부유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의 숫자를 늘리는 경주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평온한 오늘의 나를 만나는 여정임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가장 빛나는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이사님의 이야기는 그냥 운이 나빴던 한 개인의 실패담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고 통계가 그 비극을 아주 차갑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님이 뛰어들었던 공인중개사 시장이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분이 55만 명인데 실제로 문을 열고 일하는 분은 11만 명밖에 안 됩니다. 5명 중 4명은 그냥 장롱 속에 자격증을 넣어둔 셈이죠. 그만큼 저 11만 개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국 편의점 수가 5만 개쯤 되는데 그거보다 2배나 많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새로 문을 여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2년 넘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작년 한 해에만 15,000개가 넘는 사무소가 문을 닫거나 쉬었고, 계산해보니 하루에 43곳씩 사라진 꼴입니다. 박 이사님이 월세 400만 원을 못 버티고 1년도 안 돼 퇴직금을 다 날린 게 어찌 보면 이런 거대한 시장 붕괴 앞에선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비단 공인중개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니까 50대, 60대 사장님들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대요.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엔 막대한 빚만 지고 쓸쓸하게 폐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어떤 금융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은퇴하고 창업하는 건 남은 인생 전체를 거는 도박이랑 똑같다고요. 옛날 직장 경력만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뛰어드는 건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반면 김철민 선생님의 이야기는 노후의 행복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김 선생님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하셨는지는 우리나라의 너무나도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을 보면 오히려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9.7%입니다.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이에요. 다른 나라들 평균이 14.8%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나라에서 정한 중간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김 선생님이 매달 받으시는 공무원 연금 350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와 삶의 질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안전벨트인 셈이죠. 친구가 유혹해도 무리하게 창업하지 않은 건 바로 이 안전벨트를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은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겁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돈을 버는 일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즐겁게 무언가를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김 선생님이 창고에서 뚝딱뚝딱 시작하신 목공이 바로 그 조언을 그대로 실천한 완벽한 사례입니다. 처음에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혹시나 잘 안 된다고 해도 손해볼 게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손녀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인 장난감을 선물하고 아들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탁이라며 떡 하니 만들어주면서 가족 사이가 더 좋아졌죠.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버는 건 그냥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고요.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선생님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만족감과 성취감을 준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박 이사님의 이야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행복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요, 막연하게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같은 희망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박 이사님 사례처럼 냉혹한 현실과 정확한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실하게 경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 선생님처럼 큰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취미나 배움, 동네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노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1년 만에 몽땅 잃어버리는 빠른 실패의 길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에 소소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리지만 확실한 성공의 길, 저희 채널이 그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 이사님처럼 퇴직금만 믿고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허전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조급해지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국가 정책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가게부터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중장년내일센터라는 곳에 문을 두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40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서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내 경력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전문가와 상담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나라에서는 기업이 60살 넘은 분들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이나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같은 것들이죠. 이러면 우리 시니어들은 새 직장에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은 인재를 얻으니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김철민 선생님처럼 소소한 수입이라도 만족감을 느끼는 삶, 그게 중요하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노노케어라고 해서 다른 힘든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거나 동네 시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있어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고 활동비로 29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게 큰 돈은 아니어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에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원하시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 관련 시설에서 예전 경력을 살려돋는 일인데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고 70만 원 넘게 버실 수 있으니 현금 흐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한 전문가분 말씀이 은퇴하고 갑자기 창업하는 건 외로움과 조급함이 만든 위험한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바로 이런 정부 일자리들이 실패의 위험 없이 사회와 계속 연결되면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돕는 아주 효과적인 완충 장치가 되어주는 겁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행복한 노후의 핵심은 결국 배움과 사람에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더라고요.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40살부터 64살까지의 중장년들을 위한 정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지,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찾을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사귈지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곳이에요. 박 이사님이 혼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매달리는 대신 이런 곳에서 동년배들과 함께 배우고 정보를 나눴다면 결과가 분명 달랐을 겁니다. 김 선생님께서도 목공 기술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거나 내 작품을 팔 곳을 찾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기관들이죠. 만약 정말로 창업을 하고 싶다면 박 이사님처럼 맨몸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같은 곳이 있는데 신살 넘은 예비 창업가에게 사업계획서 쓰는 법부터 전문가 상담, 사무실까지 다 지원해줍니다.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최신 무기와 작전 지도를 들고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제도인데요.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매달 35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김 선생님의 공무원 연금처럼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노후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국가적인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거죠. 박 이사님도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박 이사님의 안타까운 이야기와 김 선생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는 저희 채널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하게 성공할 수 있다. 사장님이 되어야 한다는 헛된 희망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정부와 각 지역의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앞으로 퇴직금 2억 창업 대신 재취업으로 지키는 법이라거나 월 70만 원 버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의 모든 것, 그리고 서울시 50플러스 센터 200% 활용 안내서와 같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위험하고 빠른 실패의 길이 아니라 안전하고 느리더라도 확실한 성공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평생 숨 가쁘게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저만치 노을이 붉게 타오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갈 뿐이라고 쓸쓸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던 날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강물 위로 반짝이는 윤슬은 내일의 아침을 품고 있고 강 저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은 당신이 피워낼 또 다른 꽃을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두 분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처럼 인생의 붉은 노을 앞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한 분은 평생 일군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불씨를 안고 조급함과 외로움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불안한 밤들을 홀로 지새우며 결국 그 불씨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다른 한 분은 큰돈이 아니어도 세상과 손잡고 사람의 온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으며 잔잔한 행복의 무늬를 그려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동료 어르신들과 나누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발견했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이 나라를 일으키느라 당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어느 날 문득 멈춰서 보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막막함.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 마음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 박 이사님처럼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러 제도들은 단순히 돈 몇 푼을 쥐어주는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귀한 세월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존중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미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박 이사님이 외롭게 공인중개사 책을 파고들 때 누군가 옆에서 중장년내일센터의 문을 함께 두드려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년배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길을 찾았다면 그분의 노후는 지금과 분명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김 선생님이 목공 기술로 작은 기쁨을 찾았을 때 50플러스 재단에서 더 큰 세상과 연결해 주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 커졌을까요? 내 재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이 그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후반전은 더 지혜롭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행복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떠밀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손 내밀어 줄 이웃이 있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라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입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벨트입니다. 저희 채널은 더 이상 대박 신화나 뜬구름 잡는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손을 잡고 동사무소에 함께 가드리고 서류 한 장 쓰는 법을 옆에서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위험하고 빠른 길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당신을 안내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이 사회의 귀한 자산이자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나는 황혼을 위해, 그 찬란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저희가 항상 곁에서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치료비 감당 못해 집을 포기한 60대 부부 이야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비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건강이나 돈 걱정이 부쩍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얼마 전 전북 군산에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 2억을 단숨에 잃은 68세 김도현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해 보겠다고 시작한 작은 선택 하나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만 아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사기, 이런 의료비 폭탄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 가장 가까운 위험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후회하며 말합니다. 그때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모르는 척 지나가면 여러분의 노후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하루가 단 한순간에 뒤집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전북 정읍의 오래된 시장에서 장돌뱅이처럼 살아온 72세 황진수 어르신의 실화입니다. 그분의 말 그대로 날이 좋아서 웃던 날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날이 변했다고 합니다. 정읍 중앙시장의 오전은 늘 분주합니다. 김이 몽글몽글 올라오는 국밥 냄새, 채소가 싱싱하게 쌓여있는 좌판,
그리고 아이고, 덤 좀 챙겨드려요 하는 정겨운 상인들의 목소리. 황진수 어르신도 매일 아침 그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팔에는 늘 헌 청색 보온병을 들고 다녔죠. 그 물병엔 아내가 끓여준 보리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윤정희 할머니, 올해 일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오래 서 있진 못해도 늘 부엌에서 잔손을 놀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시장 가면 멸치 좀 사와요. 가장 싼 거 말고 중간 거.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싼 건 맛이 없다고, 비싼 건 사치라고. 그게 이 부부의 삶이었죠. 크게 가진 건 없지만 크게 걱정도 없는 아주 평범한 노부부의 노년. 그날까진 정말 그랬습니다. 황 어르신이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그 평범함이 그렇게 큰 복이었다는 걸. 아내의 기침이 깊어진 건 올해 초 꽃샘 바람이 아직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겠지 했죠.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이 찬다며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던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숨이 가빠? 그러면 아내는 꼭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당신 걱정 말아요. 그 미소가 복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 말고 아내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반찬들 사이에서 손등이 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내가 식탁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새벽 1시 정읍의 응급실 불빛 아래서 황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중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분은 폐섬유화 초기 진행으로 보입니다. 지금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약값과 산소 치료까지 포함하면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황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선 채 의사의 말을 멍하니 듣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보온병이 떠올랐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끓여준 보리차. 그 보리차를 더는 못 마시게 될까봐. 그게 그렇게 무서웠다고요. 며칠 뒤 황 어르신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박노식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예전 통닭 가게를 하다 접은 분인데 늘 손에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진수 형님,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그 말에 황 어르신은 참아왔던 걸 쏟아냈습니다. 아내병 치료비, 자식들 형편 때문에 부탁도 못하는 현실. 입술이 떨리고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근데 나를 살린 방법이 하나 있었어. 그때 황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 밤의 공기보다 더 깊게 찔러 박혔어. 그 말은 희망 같기도 하고 악마의 속삭임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황 어르신은 박 할아버지에게 이끌려 정읍 외곽의 작은 사무실에 가게 됩니다. 그곳엔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말투가 지나치게 정중한 투자 컨설턴트라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소개 안 드리는데 박 선생님 덕분에 특별히 안내드리는 거예요. 황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안에 숨 좀 덜 차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이 지금 결심하시면 이번 달부터 치료 걱정은 끝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황 어르신은 속으로 이런 문장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 질문이 앞으로 황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비극의 문을 열어젖힐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황 어르신은 결국 손을 떨며 그 종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의 휴대폰엔 정확히 10만 원 입금 알림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황 어르신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어서 온 건지 두려워서 온 건지 본인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입금이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황진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매일 오전 10시만 되면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시 02분 휴대폰 화면에 다시 한번 떴습니다. 입금 10만 원. 그 순간 황 어르신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이야, 당신 치료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날 저녁
아내 윤정희 할머니는 거실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남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표정이 예전 같아졌어. 황 어르신은 대답 대신 아내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 주었습니다. 그냥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좀 더 버텨보자.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날 어떤 계약서를 썼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1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던 입금은 실제 되는 날 잠시 늦어졌습니다. 10시 5분, 10시 10분, 10시 20분. 황진수 어르신은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젖는 걸 느꼈습니다. 왜 안 들어오지? 그대였습니다. 띠링, 입금 10만 원.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위에 눌러붙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황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이 아내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를 속이는 말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 정장을 딱 맞게 입고 있던 컨설턴트라는 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까지만 특별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처음 넣으신 분들에 한해 금액을 늘리면 일일 지급금이 배로 오릅니다. 황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를 더 넣어야 합니까? 남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2천만 원만 추가하면 하루 30만 원 나옵니다. 한 달이면 900만 원이에요.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 걱정도 끝납니다. 그 말은 황 어르신의 심장에 꽂힌 비수 같았습니다. 아내의 호흡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기침은 깊어져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고통을 참느라 손끝을 꼭 쥐는 모습, 그걸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결국 황 어르신은 통장의 마지막 큰 금액을 그 남자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가 되어도 입금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시 10분, 10시 30분, 11시, 황진수 어르신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돈이 안 들어옵니까?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전에 없던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하루 정도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투는 전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황 어르신은 불안에 떨며 휴대폰을 꼭 쥐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걱정 말아요. 당신 얼굴이 요즘 더 힘들어 보여. 그 말이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황 어르신은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정읍 외곽 그 작은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문 안쪽엔 한 장의 종이가 흘러내려 누워 있었습니다. 임대 만료로 폐업합니다. 황 어르신은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정희야, 나 어떡하냐.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곳에서 황 어르신은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울음은 아내에게도 세상에게도 들리지 않는 아주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 어르신은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하는 아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든 거 알고 있었어. 황진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치료비 내가 지켜야 했는데. 아내는 미소도 아닌 울음도 아닌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최선입니까? 그 한마디는 황 어르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저 평생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던 아내의 작은 걱정이 실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황진수 어르신이 그의 마지막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내의 장례가 끝나고 몇 달 뒤 황 어르신의 두 아들과 딸은 서로 갈등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 보고 왜 말을 안 했대? 엄마가 알았으면 얼마나 슬펐을까? 그 말들이 황진수 어르신의 가슴에
돌멩이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정읍시장을 떠났습니다. 삶의 모든 장면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은 정읍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좁고 허름했고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유난히 추웠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흑백 사진 하나만이 그의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황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 지키려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진짜 끝이 오더라. 그 말이 정읍 바람처럼 서늘하게 남습니다. 황진수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내의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나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너를 더 오래 붙잡아둘 수 있었을까? 그 목소리는 세상 모든 노부부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뒤 황진수 어르신의 삶은 마치 어떤 사람이 TV 리모컨을 꺼버린 것처럼 갑자기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소리가 없고 부엌 가스레인지 앞에 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어르신의 방 안에는 아내의 사진만이 계절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정의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남편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세 자녀는 서로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큰아들은 전화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왜 그때 우리한테 상의 안 했어요? 우리한텐 엄마가 마지막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표현으로는 사랑이었다고 해도 그 결과가 너무 크잖아요. 막내딸은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나 그날부터 매일 후회했어요. 아버지한테 더 잘할 걸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원망도 했어요. 내 마음도 엉망이에요. 황 어르신은 자식들의 말 어느 것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보온병 아내가 평생 들고 다니던 파란색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아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지. 근데 나도 너 살리려고 그냥 그 마음 하나였어.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부서지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뒤 황 어르신의 삶은 훨씬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에도 모자랐고 사기 피해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어르신님이 계좌는 비워졌고 해외 서버로 송금된 것 같습니다. 사기 조직은 잡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황 어르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난해진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정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 황 어르신은 매일 시장 입구의 단팥빵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빵을 사줄 사람이 이젠 없습니다. 빵 냄새만 맡고 돌아서던 황 어르신의 모습은 얼마 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그 집 할아버지 요즘 많이 기운 없어 보인다더라 하고 이야깃거리가 되었죠.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황진수 어르신은 연립주택 계단을 내려오다 그대로 미끄러져 허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정신없이 숨을 몰아쉬다 근처 주민이 119를 불렀고 어르신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뼈가 약해져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시죠? 황 어르신은 대답할 힘도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애인용 손잡이가 달린 병실 창밖으로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황 어르신은 아내의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정이야, 나 이제 어디까지 가야 하냐? 그 말이 아주 천천히 병실에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황 어르신을 찾아온 사람은 뜻밖에도 정읍시장에서 떡집을 하던 정불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황 어르신. 어제 시장에 소문이 돌길래 혹시나 하고 찾아왔지. 정불례 할머니는 따뜻한 미역국과 떡국을 싸와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혼자 지내면 그래요. 속도 안 좋아지고 손도 차고 사람이 곁이 있어야 하는데. 황 어르신은 마치 아내가 다시 와준 듯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혼자 밥을 비우지 않고 끝까지 먹었습니다. 정불례 할머니가 떠난 뒤
문득 아내의 사진을 보며 황 어르신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정이야, 미안한데 우리 애들 한 번만 더 불러볼까? 며칠 뒤 세 자녀가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작은 연립주택 거실, 전기장판 하나, 희미하게 울리는 라디오 소리. 황 어르신은 세 자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내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황 어르신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은 그동안의 원망을 꾹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 혼자 이렇게 있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둘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집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삽시다. 우리도 노력할게요. 그 순간 황 어르신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아내의 장례식 때도 나오지 않았던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울음은 방 안 공기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을 완전히 터뜨렸습니다. 몇 달 뒤 황 어르신은 큰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는 아내의 사진과 낡은 파란 보온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밤 사진에게 말합니다. 정이야, 너 없어서 아직도 힘들다. 근데 애들이 있어줘서 하루하루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 창밖에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는 날, 황진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군요.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거였어. 그 말은 상처난 마음 속에서 아주 오래 울리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멈춤 신호가 된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조용한 은행나무 길을 따라 아침 햇빛이 살포시 스며드는 곳에서 67세 강인호 씨는 내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푸른색 바람막이, 다른 운동화, 작은 라디오, 그의 모습은 평범한 이웃 어르신과 다를 바 없지만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할 만큼 안정적입니다. 강인호 씨는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 자동차 계열사에서 35년간 근무한 기술부 부장이었습니다. 2024년 말 정년을 맞으며 받은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평생 다시 없을 큰돈이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스크를 피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돈은 벌 줄 아는 사람보다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오래가요. 강인호 씨의 노후는 그 말처럼 지킨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인호 씨도 한때 모든 은퇴자들이 겪는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정년 1년 전 같은 부서에 있던 후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PEP 투자 아세요? 한 달에 이자가 2%예요. 원금 보장이고요. 아직 설립 준비 중인 금융사인데 초창기라 혜택을 많이 줘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강인호 씨는 지난 사례의 주인공처럼 혹시 라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정년이 코앞이었고 경제 상황은 불안했습니다. 2024년, 25년 한국 경제는 고령층 의료비 상승, 국민연금 여론 불안, 고금리로 인한 생활비 증가, 그리고 자녀 세대의 취업난까지 모든 것이 노년에 대한 걱정을 더 크게 만들던 시기였죠. 게다가 그 무렵 아내 박영숙 씨가 척추관엽착증으로 입원하게 되며 큰돈이 나갔습니다. MRI 검사, 도수치료, 약값까지 포함해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돈 너무 나가죠? 퇴직 앞두고 불안해지면 나 치료 조금 줄여도 돼요. 그 말을 듣던 강인호 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 식당에서 후배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저도 2천 넣었어요. 요즘 물가를 이기려면 이 정도 투자는 꼭 해야죠.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60대부터 70대가 바로 이 말 한 줄에 삶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강인호 씨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무언가가 너무 좋아 보이면 답은 항상 하나다. 하지 마라. 그는 후배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는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제 실패하면 끝이야. 그 말은 그가 은퇴 직전 가장 먼저 지켜낸 작은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년을 한 달 앞두고 아내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고 둘째 아들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했습니다. 탁 앞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 취업도 떨어졌습니다. 가장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인호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만약 그 투자에서 월 200만 원씩만 나온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까? 그리고 다음 날 후회가 더 위험한 말을 건넸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초기 출자자 한정 혜택이라 지금 안 하면 절대 못 들어가요. 바로 이것이 수많은 노년층이 떨어지는 함정. 강인호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병실 불빛, 아들의 얼굴, 앞으로 살아갈 30년의 삶. 하지만 드는 마지막 순간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퇴직 5년 전 회사 재무팀에서 들었던 말. 부장님, 사기는 다 똑같습니다. 투자 전 꼭 3가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원금 보장 문구, 남들 다 한다는 말. 이 3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떠올린 강인호 씨는 다음날 후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 노후를 도박판에 올릴 생각 없다. 후배는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러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강인호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안 하는 게 정답일 때가 더 많아. 그 선택은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는 이 결정을 통해 몰락이 아닌 완전히 다른 인생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그의 아내와 가족, 본인 삶 전체를 지켜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강인호 씨의 삶에 또 한 번의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내 박영숙 씨의 다리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에서는 결국 수술 권유가 나왔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총 예상 비용은 약 950만 원. 아내는 병실 침대 위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나까지 이렇게 돈 쓰면 어떡해요? 아들의 실직, 아내의 수술비, 은퇴 직후 쏟아지는 현실. 강인호 씨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며 침묵한 그 밤,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부장님, 그 투자요. 최근 가입한 사람들 하루 수익률 0.8%까지 올랐답니다. 이 문자는 강인호 씨가 흔들릴 뻔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에 잠을 설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수술 안 해도 되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은 황진수 어르신의 비극적 사례에서 아내가 했던 마지막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인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다. 영수가 너는 무조건 수술해야 해. 그는 곧장 라디오를 켰습니다. 선곡은 우연히도 정년 몇 년 전부터 즐겨 듣던 방송 노년 재무 안전 가이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DJ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한 번 더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는 더더욱요. 그 말이 강인호 씨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렇지. 지금 흔들리면 내 가족도 무너질 수 있어. 그는 바로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내 인생은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사실상 절정을 지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호 씨는 그날 새벽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탁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둘째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더 힘드시죠? 제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강인호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뒤늦게 잘 되는 경우도 많다. 너는 너대로 천천히 해라. 아버지는 지킬 걸 지키면 된다. 그는 퇴직금 통장, 연금 자산, 적금 자료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있다.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다. 그날 이후 강인호 씨는 본격적으로 노후 자산관리 전략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 중 절반은 안전자산 ETF, 나머지 절반은 국공채 MMF조 위험 ISA, 의료비 대비로 월 10만 원씩 실손보험 유지, 실직한 아들 대신 월 20만 원 생활비 지원, 아내 치료비는 건강보험 실비장기 요양 등급 활용. 결과적으로 치료비 부담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아내는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술이 잘 됐습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아내는 수술 후 병실 창가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산 것 같아요. 그 말에 강인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됐네. 2025년의 한국은 노년층이 살기에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고령층 의료비 10년 새 2배 증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사기 피해자 절반이 60대 이상,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현실, 자녀 세대도 경제적으로 여유 없음. 이런 시대에서 강인호 씨의 선택은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으로 억대 사기를 피하고 가족의 위기까지 막아낸 강인호 씨. 그는 지금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의왕시 산책길을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손을 맞잡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아내도 말합니다. 당신 있어서 나는 아직도 행복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다. 우리 부모의 이야기고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강인호 씨처럼 노후 준비에서 돈을 지키는 선택을 한 사례가 왜 중요한지 수치와 흠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내 통계를 보면 고령층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앞으로 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금융 관련 자료에서도 고령층이 금융사기 피해자의 절반을 넘기며 해마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의 투자는 나이가 들수록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해지는 구조라고 설명된다. 고령층 재무 관련 조사에서도 은퇴 직전부터 약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위험한 제한이 몰려들고 이 시기 배우자의 병세 악화나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같은 심리적 압박이 겹치면 평소의 판단 기준이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연구 자료에서도 은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물가와 주거비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금과 연금 같은 안정적 자산을 중심으로 재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막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해외 자료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여러 국가에서 고령층의 의료비와 주거비 상승으로 은퇴 후 가계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수익 투자를 택하기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분산 투자를 선택한 가구가 더 오래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해외 고령층 금융 취약성 연구에서도 많은 고령자가 지인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위험한 상품에 발을 들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은퇴 직후 몇 년이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분석한다. 국내 관련 연구에서도 은퇴 후 심리적 충격이나 의료비 같은 큰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된다. 또 고령자가 고위험 금융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고 분석한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데이터가 반복되고 있으며 많은 고령자가 은퇴 직후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에 노출되고 이때 경제적 압박이 심할수록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통계와 연구가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다. 은퇴자는 크게 버는 선택보다 잃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삶의 안정성이 훨씬 커진다는 점이다. 강인호 씨가 퇴직 직후 흔들릴 수 있는 순간에도 위험한 선택을 피하고
분산과 안정 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유지한 결정은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2025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환경 속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 현실적 노후 전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오히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재무 상담가들은 고령층이 불안과 압박 속에서 높은 수익률을 좇을수록 판단력이 흔들린다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공식 금융기관을 통한 상담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라고 말하죠.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의 노후재무 분석 자료에서도 고령층이 자산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자체의 공공재무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고령층의 금융사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는 모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층 금융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각종 투자 권유가 합법인지 사기 가능성이 있는지 무료로 검토해주고 계약서를 가져오면 위험 요소를 직접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 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방문 교육을 운영해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고령층의 실제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사기 패턴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저소득 고령층 대상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일정 금액을 최대 수개월간 지원하며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강인호 씨 같은 분들이 위기 순간 위험한 투자로 뛰어들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죠. 전문가들은 또한 고령층이 반드시 공적제도 기반의 소득 구조를 갖출 것을 권고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소득원을 분산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런 구조를 가진 가구일수록 충동적 투자나 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비율이 크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고령층 금융사기가 증가하자 특정 금융거래 제한 제도를 도입해 일정 연령 이상이 고액 금융거래를 하려는 경우 은행이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거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모든 투자 상품 권유 전 반드시 쿨링오프 기간을 의무화하여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막고 제3자의 검토 시간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시니어 대상 금융 판매를 감독하는 별도 기관을 설립해 고령층에게 접근하는 투자 권유 전화를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상품 권유가 의심되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외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위기 상황일수록 판단을 유예시키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검증되지 않은 제안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의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지인 추천, 주변 사람의 성공담, 높은 수익률,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순간 반드시 멈추고 지자체 상담센터나 금융감독원, 은행 PB센터 등 공적기관의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불안한 감정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스스로의 생활비 레벨을 정확히 계산하고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규칙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도구가 아니라 안전망이 되고 안전망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험한 제안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어 보시고 제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스스로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은 두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은 순간의 절박함과 외로움 속에서 손을 내민 위험한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나이, 같은 불안,
같은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조용하고 단단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두 갈래 길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힘든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도움의 손길처럼 보이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희망을 송두리째 흔들어 갑니다.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마음, 자식에게 짐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다 보니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죠. 그렇게 한 남자는 30에 넘게 모은 노후 자금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보내고 마지막 남은 집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려보겠다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불안했지만 멈춰섰고 조급했지만 다시 돌아봤고 누가 뭐라 해도 원칙대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위험한 말에 귀를 닫고 검증되지 않은 제안 앞에서는 늘 하루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그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 그는 배우자와 함께 작은 텃밭을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나이를 먹었지만 삶은 이렇게 전혀 다른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크게 벌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키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돈 욕심을 부릴 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노후라는 시간은 수익이 인생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히 인생을 살려주는 시간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은 다 다르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은 서로 참 많이 비슷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고 병원비나 생활비는 점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말 앞에서는 멈추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혹시 누군가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고 말하나요? 그 순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노후는 한 번의 착각으로 무너질 수 있고 한 번의 멈춤으로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두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며 누군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삶만큼은 불안보다 평안이, 조급함보다 안전이, 남들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기를, 여러분의 평생이 마지막까지 따뜻하기를,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내 연금은 부족한데 물가랑 병원비만 미친 듯이 오르는 것 같다고요. 요즘 60대, 70대 분들 사이에서 노후 의료비랑 생활비 감당 못해서 퇴직 후에 다시 일자리 찾으러 나섰다는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자고 일어나면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가 통장을 탈탈 털어가는데 정작 내 노후 통장은 비어있는 느낌. 혹시 그러신가요? 나도 뭐라도 불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주식 시작해도 될까?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퇴직금 날리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시작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용히 내 또래 사람들 중 일부는 원금 변동은 줄이고 매달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한 걸음 먼저 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은 무섭지만 은행이자는 부족한 60대, 70대를 위해 주식 같지 않은 주식, 월세처럼 배당받는 구조, 그리고 금리 오르내릴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면 앞으로 10년 뒤 노후에서 어떤 차이가 날지 여러분 스스로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울 끝자라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어느 새벽,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의 골목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맨 채 천천히 걸어가는 72살 박병호 어르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어깨가 자꾸만 좁아지는 사람이었죠. 그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 만난 김떡집 사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 형님 오늘도 혼자 드셨어요? 어르신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렇지 뭐. 혼자라도 따뜻하면 됐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던 건 은퇴 후 20년간 모은 9천만 원이 단 2달 만에 사라져버린 상처였습니다. 박 어르신의 삶은 늘 성실했습니다. 공장에서 35년 일하고 아내와 함께 늦은 밤 라디오 들으며 한 끼 한 끼 소박하게 아껴 살았죠. 아들이 장가 갈 때도 손주 태어났을 때도 나 쓰는 것보다 애들한테 보태주자 하며 노후 자금도 얼마쯤은 기꺼이 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다들 이걸로 월세처럼 돈 벌어요. 안전하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아요. 안전하다는 말, 월세처럼 들어온다는 말, 노후까지 걱정해야 하는 나이, 그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많지 않죠. 그렇게 어르신은 평생 모은 퇴직금 중 9천만 원을 수익률 보장형 부동산 투자라 믿고 맡겨버렸습니다. 증명서도 있었고 설명회엔 또래 남녀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계약서 들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가득했던 자리였죠. 하지만 돈이 사라진 건 단 57일 만이었습니다. 연락은 끊겼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먼저 떠났고 아들은 대전에서 먹고 살기 빠듯해 그에게 짐 하나 더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바보라서 그런 거지. 누구 탓하겠냐. 그 후로 그는 아침마다 시장을 돌며 자비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치우고 박스 정리하고 떡 진열 도와주며 하루 2만 원, 많으면 3만 원. 나도 일을 하니 다행이다 라며 웃어 보였지만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조용한 방 안에서 오래된 아내의 흑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당신 몸부터 챙겨요. 하지만 어르신은 눈을 피했습니다. 자책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박 어르신이 웅크린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죠. 형님,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냐, 숙면을 못해서 그래 어지러워서 좀 앉아 있는 거야. 하지만 떡집 사장은 알아차렸습니다. 며칠째 어르신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걸. 홀몸이라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는 걸. 그날 어르신의 손에는 라디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월 따라 색이 바랜 오래된 라디오. 아내와 함께 들었던 단 하나 남은 물건. 그런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노년층 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월 지급식 상품을 찾는 분들은 반드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라디오를 꺼려 하는 듯 손을 떨다가 다시 켜고 귀를 바짝 대며 듣기 시작했죠. 그대였습니다. 시장 반대편에서 큰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요, 누가 좀 와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박 어르신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라디오는 바닥에 떨어져 깨진 채 흐릿한 목소리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투자 구조를 꼭 확인하시. 떡집 사장이 뛰어와 외쳤습니다. 형님, 제발 눈 좀 떠봐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손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그 어르신, 작은 일 하나에도 고마워, 고맙네 하며 웃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꺼낸 말은 그게 최선입니까? 순간 모든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평생을 바꿔놓은 말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예상치 못한 진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쓰러진 자리에는 깨진 라디오가 바스러진 유리를 흘리며 마지막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죠. 안전한 월 지급 반드시 구조를. 떡집 사장은 울먹이며 구급대에 전화했고 생선가게 주인 과일상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어르신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형님 왜 이제야 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박 어르신. 검사 결과는 극심한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 여기에 탈진이 겹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버티신 겁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혼자 감당해 오신 것 같네요. 말을 들은 떡집 사장은 자리를 지키다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상인 모두가 눈치껏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매일 편의점 1+1 할인 도시락만 먹어온 것, 새벽마다 구석에 앉아 흑백 사진을 보며 한숨 쉬던 것, 아들이 전화하면 괜히 괜찮다, 잘 먹고 잘 지낸다며 웃던 것, 그 모든 거려. 다음 날 새벽같이 어르신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떡집 사장이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형님 사람 놀래키면 못 써요.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더니 멀리 창문 밖 흐릿한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돈 잃은 것보다 그거 숨긴다고 남은 사람들 걱정하게 만든 게 더 바보였어. 떡집 사장은 어르신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르신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흔들리면 아무도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떡집 사장은 오래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같이 살아온 이 사람들이 형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형님 편인 거 몰랐어요? 박 어르신은 얼굴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감춰온 마음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떡집 사장은 주먹을 꽉 쥔 채 속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가 기대드릴 차례예요. 박 어르신이 퇴원하자 시장 상인들은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야채 가게는 형님 오늘은 이거 드세요 라며 따끈한 미역국을 포장했고, 과일 가게는 이제 비타민 챙겨 드셔야지 라며 딸기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옆 골목 국수집은 평생 공장 다니신 분이 국물도 못 드시면 안 돼요 라며 소면을 삶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집 사장은 어르신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시장 사람들 다 같이 모았어요. 형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봉투 안에는 누군가 5,000원, 누군가 10,000원, 누군가 30,000원씩 모은 소박한 시장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봉투를 꽉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그때 떡집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아내분이 살아계셨으면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라고 했겠지. 아내의 말, 어르신의 인생을 지켜준 마지막 말. 그 말이 다시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어르신은 깨진 라디오 대신 중고 스마트폰을 들고 작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어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월 지급식, 니츠, 커버드 콜이 뭐야? 하지만 시장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그에게 작은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형님, 뉴스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주식 같지 않은 주식부터 시작하라네요. 월세처럼 배당이 나온다던데요. 니츠는 건물 월세 받는 느낌이라던데요. 어르신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뜻밖에도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다들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채권 ETF를 조금 사두었고, 누군가는 이자처럼 들어오는 ETF가 있다며 설명해 줬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뒤처진 게 아니었구나. 다들 조금씩 배우고 있었구나. 그날 밤, 아내의 사진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볼까? 며칠 뒤, 박 어르신의 집 우편함에 작은 등기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9천만 원을 맡겼던 그 투자회사 대표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상이라도 해준대요. 떡집 사장의 말에 어르신은 봉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마음만 더 흔들리게.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날의 진실을 이제야 말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르신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날의 진실?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왜 지금이란 말인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은 수년간 연락이 뜸했던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침묵을 깨고 꺼낸 말은 박 어르신의 남은 삶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현관 앞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년 만의 만남. 하지만 얼굴은 어릴 때 보던 그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정면으로 싸우다 지친 사람처럼 눈가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박 어르신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아들이 집까지 찾아오리라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은 금기봉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투자 회사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어르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아들은 떨리는 숨을 골라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돈을 맡겼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찾아가 항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미 늦었다. 돌려줄 돈도 없고 내려놓으시라. 박 어르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너는 그걸 알고도 왜 나한테?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대전에서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제가 아버지에게 도움 요청할까봐 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들은 천천히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한 문장을 말했다. 내 아버지 돈은 내가 나중에 갚아라. 그 말 듣는 순간 차마 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박 어르신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한 최선이었냐? 그 말에 아들은 마치 심장을 찔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는 제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아버지까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는 평생 똑부러진 분이었잖아요. 제가 그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도 망했어. 이 말을 참아 못했어요. 아들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 위에 놓인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웃음,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듯 했습니다. 당신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해요. 어르신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에게 돌아보며 차갑게 말하려던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 말은 책망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다 품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떡집 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서울시장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아내가 생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따뜻하게 조심스럽게 일어나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화내세요. 저 자격 없어요. 박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화낼 힘도 없다. 그리고 미워하고 살기엔 내가 남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아들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과 아들은 나란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세요? 형님이 늘 자랑스럽다 하셨어요. 어르신은 부끄럽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아들은 그 말에 눈가가 젖었습니다. 떡집 사장은 따끈한 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걸으시니 보기 좋네요. 원래 인생은 내가 망쳐도 가족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아내의 흑백 사진 앞에서 따뜻한 국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배울 거다.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주식 같은 건 무섭지만 주식 같지 않은 주식부터 천천히. 아들은 살짝 웃었습니다. 리츠 월배당 ETF 그런 거요? 어르신은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 너도 나랑 같이 배워볼래?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 손잡아 드릴게요. 며칠 뒤 떡집 사장이 새 라디오를 건네주었습니다. 형님, 이건 시장 사람들 마음이에요. 어르신은 라디오를 조심스레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노년기의 재물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하는 것이 진짜 노후의 시작입니다. 어르신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내 노후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준 거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손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늦었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돈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고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은 어떤 나이에서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오래된 주택가. 그 동네 사람들은 최정훈 씨를 참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삼성 계열의 전자부품 대기업에서 33년 동안 설비 엔지니어로 일했고 2020년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정확히 1억 7천만 원이었다. 정훈 씨는 그 돈을 손에 쥐고도 기뻐하지 못했다. 2020년 이후 한국의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2024년도에서 2025년엔 병원비,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식료품 가격까지 뉴스를 틀면 매일 인상이었다. 그는 은퇴하던 해에 일기를 남겼다. 퇴직금이 많아 보이지만 20년, 30년을 버틸 돈은 아니다. 잘못 굴리면 한순간에 날아간다. 더 늦기 전에 배우자.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잘못된 부동산 투자로 전 재산을 잃고 만년을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정훈 씨는 퇴직 후 단 한 번도 한 방에 흔들린 적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코인으로 몇 배 올랐다고 말할 때도, 지인이 이건 무조건 오른다고 종목을 알려줄 때도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나는 잃지 않는 게 먼저야.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을 시험했다. 2021년 겨울, 아내 유정희 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응급실에서 들은 진단은 심장 문제로 인한 가벼운 허혈 증상이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꾸준한 검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검사비, 병원비, 약값. 2025년 한국에서 노년층의 의료비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었다. 거기에 2022년부터 금리가 치솟고 살림살이는 점점 더 빠듯해졌으며 정훈 씨 부부는 하루하루가 줄어드는 통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그만둔 옛 동료가 찾아와 말했다. 정훈아, 나 요즘 월세처럼 돈 들어오는 투자로 버틴다. 리츠하고 알아? 건물 월세 받아서 나눠주는 구조라는데 안전하다더라. 너도 해봐라. 그 순간 정훈 씨의 마음속에도 딱 한 줄의 유혹이 스쳤다. 아내 병원비 앞으로 10년은 더 필요할 텐데. 그도 흔들렸다. 아내가 아픈 모습을 보면 돈을 더 빨리 굴려야 할 것 같은 불안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선택하지 않았다. 확신 없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원칙 때문이었다. 그는 대신 노트 한 권을 펼쳐 2021년부터 꼼꼼히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적기 시작했다. 임대율 100%에 가까운 상장 리츠들, 배당 성향 90% 이상을 법으로 강제하는 구조, 금리 상승기엔 리츠보다 인프라 펀드가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 월배당 ETF의 채권 리츠 배당주 커버드콜 구조, 금리 흐름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 정훈 씨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투자는 없다. 하지만 위험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내 노후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 그러던 2023년 봄, 아내가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오래 입원해야 했다. 정훈 씨는 침대 옆 의자에서 밤새 간병하며 세상 모든 남편이 느낄 법한 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여보, 나 잘못하면 당신 지켜줄 돈이 부족할지도 몰라.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든든해요. 그 말이 오히려 정훈 씨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 창가에서 그는 작은 선택 하나를 했다.
삶을 뒤흔들 만큼 위험한 선택도, 상황을 피하려는 도망도 아닌 신중함을 지키는 선택. 오늘부터 매일 1시간은 금융 공부다. 내가 아플 수도 있으니 내가 먼저 배우자. 그는 노트북을 펴고 2025년 현재 한국의 금융 환경을 다시 체크했다. 한국 리츠 시장의 임대 안정성, 인프라 펀드의 금리 민감도, 배당 ETF들의 NAV 변동 위험,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리츠 채권 가격이 회복되는 구조, 주식 같지 않은 주식이 왜 초보 은퇴자에게 맞는지,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산, 그리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투자, 그게 우리 부부를 지킬 길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방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욕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걸. 며칠 뒤 아내가 퇴원하던 날, 정은 씨는 집 거실에 앉아 퇴직금과 예금, 그리고 저축성 보험까지 모든 자산 목록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잃지 않는 노후를 위해서 그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첫 정식 투자 버튼을 눌렀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의 삶은, 그의 노후는, 그의 아내 역시 그 작은 클릭 하나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 정은 씨의 본격적인 투자는 2023년 초였다. 그는 프린트 한 뭉텅이를 책상 위에 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며 이렇게 적었다. 임대율 98%에서 100%, 유지 중인 오피스 리츠, 레버리지 비율 30% 이하의 인프라 펀드, 채권 인프라 기반 월배당 ETF, NAV 훼손이 적고 배당 성향이 안정적인 종목. 그는 단 한 종목도 설명 듣고 좋다며 산 적이 없었다. 모든 종목을 직접 공부하고 이해한 뒤에만 선택했다. 그리고 2023년 말, 금리가 최고점에 이르며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도 그는 패닉세를 하지 않았다. 리츠 주가는 떨어졌고 ETF들도 변동성을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말하곤 했다. 아이고야, 주가 다 빠졌는데 어쩔 거야? 요즘 다 현금 들고 있던데. 그러나 정은 씨는 오히려 노트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금리 올라서 힘든 건 대부분 구조적인 이유. 하지만 인프라 펀드는 레버리지 적다. 장기적으로 월배당 받는 구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대로였다. 아내 병원비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그의 계좌에는 매달 일정한 배당금이 쌓이고 있었고 그 배당은 부부가 병원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와 약값을 충분히 감당해줬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배당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 세상 무섭게 공부하는 사람이 됐네. 정은 씨는 미소 지었다. 잃으면 끝이니까. 우리 둘 다 지키려면 더 배워야지.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절정의 순간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2024년 말 어느 흐린 오후, 정은 씨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오래된 스마트폰이 진동하는 걸 느꼈다. 화면엔 아들 진우라고 떴다.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진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어요. 내일자로 나가라네요. 그 말에 정은 씨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떨어졌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다. 아버지, 저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순간 정은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었고 아내의 병세가 진정되던 이 시점에 가족을 향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그날 밤 정은 씨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당신, 우리 여전히 괜찮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것들 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위로였을까? 아니면 더 큰 책임감을 일으킨 것일까? 정은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아들 진우와 마주 앉아 말했다. 내가 살면서 배운 게 있다. 가족이 어려울 때 비난하거나 혼내면 그게 진짜 무너지는 거다.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우는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정우 씨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인생이 이렇게 뒤집히는 날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그가 그동안 지켜온 모든 원칙의 정점이었다. 2024년 겨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금리 인하 시 리츠 채권 ETF 회복 가능성, 월배당 상품 안정성 재평가, 임대율 높은 리츠, 장기 경쟁력 다시 부각 같은 내용이 쏟아졌고, 정은 씨가 선택했던 리츠와 인프라 ETF들은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5년 1월, 정은 씨 계좌의 순자산 가치는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옆에서 속삭였다. 여보, 당신 정말 잘했어요. 정은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은 그에게 어떤 보상보다 큰 위로였기 때문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노후 환경은 쉽지 않다. 물가도 병원비도 금리도 자식들의 삶도 어디 하나 가벼운 곳이 없다. 그러나 정은 씨는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했다. 그는 한 방을 노리지 않았다. 남들이 좋다 하는 말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주식 같지 않은 주식부터, 위험을 이해한 것부터 자신의 속도대로 시작했다. 그래서 위기가 와도 그의 노후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정은 씨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노후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은 씨 이야기 혹시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지 않으신가요? 지금의 한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노후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만 19세 이상 가구주 중 약 76.5%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국민연금을 준비수단으로 꼽은 비율이 약 61.1%에 달했습니다. 또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노후를 대비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답하며 부담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서는 중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기준 약 268만 원, 개인 기준 약 165만 원 수준의 월 평균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오며, 노후 준비가 단순히 은퇴 후 여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 수준의 실질적 과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여러 조사에서 노후 준비 지수라는 종합평가를 분석해보면 전체 평균은 약 69.9점 정도로 나타났지만, 건강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재무 대인관계 여가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가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삶의 질 측면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독거노인의 경우 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 생활비 부담, 돌봄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노후 준비가 재무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투자 신탁 구조가 일반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고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습니다. 고배당 기반의 자산이나 월 단위 지급 구조를 가진 상품은 은퇴 이후 일정한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여러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장기적인 노후를 버티기 어렵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공통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나라 고령층의 현실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들 중 상당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해야 하고 상대적 빈곤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하면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분산된 생활비 구조 마련이 노후를 버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여러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노후의 핵심은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이해하고 안정적 구조를 마련해 잃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며, 동시에 건강관계 여가와 같은 삶의 영역까지 함께 고려해야 더욱 안전한 노후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노후 준비의 문제를 살펴봤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지자체와 광역정부가 노후준비센터를 지정하고 재무건강여가 대인관계 내 영역을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맞춤형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지원, 건강관리 지원, 거주지역 기반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는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 생활 기반 마련, 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어 개인이 혼자 준비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이 규정되어 있어 노후준비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과제로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설립으로 이어졌고, 예컨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북김제시 등에서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이 확대되어 재무설계 상담, 금융교육, 지역 기반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에서는 연금체계 개혁과 함께 은퇴 이후 수입 흐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기본연금 또는 보조연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월지급식 구조의 금융상품이나 리츠인프라 투자에 참여하도록 장려했고, 이런 방안이 고령자 삶의 만족도 향상에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제도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즉, 노후 준비는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흠을 만들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이용하고 건강여가 관계라는 비재무적 영역까지 포함한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실질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복지센터가 제공하는 무료 재무연금 상담을 활용하십시오. 혼자 정보 찾느라 시간 보내기보다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진단, 재무설계 템플릿, 지역금융기관 연계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노후소득 구조 마련을 위해 임대형 부동산 투자 신탁 REITs 또는 인프라펀드와 같이 월배당 또는 정기지급 구조가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상품 구조, 운용 방식, 금리 환경 민감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연구에서 연금 정책과 복지제도가 잘 마련된 국가에서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즉 제도뿐 아니라 실제 수입이 나오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주지역 기반으로 건강여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어르신 문화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버 일자리,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만 하는 노후보다는 배우고 나누는 노후가 실제로 심리적 안정과 생활비 절감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 정책 발표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대비 플랜 B를 마련해 두십시오. 예컨대 은퇴 직후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있을 때 위해 비상용 현금, 소액 분산 투자, 가족 지인 금융 상담 동반 등을 미리 시행해 두면 위기에 흔들릴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기회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미 길을 닦아 놓았고 해외에서 입증된 모델도 존재합니다. 남은 것은 바로 나의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시한 제도와 전략 중 하나라도 시행으로 옮긴다면 앞서 보았던 고민 많은 노년층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야기했던 준비된 노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발만 먼저 내디디면 긴 야망 대신 하루하루가 편안해지는 노후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할지 한번 메모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두 사람의 삶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한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홀몸으로 서늘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외로움과 후회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에게 남았던 건 무너진 계좌와 오래된 흑백 사진, 그리고 그게 최선입니까라는 마지막 힘겨운 속삭임뿐이었죠. 그 말에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후회와 용서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에 기대지 않고 배우는 용기로 노후를 지켰습니다. 남들이 조급히 뛰어들 때 그는 한 걸음 천천히 멈춰 섰고, 위기가 닥쳐오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공부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산하고 나누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 과정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는 잃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끝내 자신과 가족의 노후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결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갈랐던 건 단 한 가지,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려 했냐? 아니면 지치고 외로워진 마음을 세상이 던져주는 말에 맡겨버렸냐? 그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지지도 누가 대신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지는 순간에 후회를 남기고, 누군가는 같은 순간에도 오늘부터 다시 해보자 하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세상이 어렵고 물가는 치솟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쉽게 손 내밀기 어려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일찍 준비한다면 매달 들어오는 작은 배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수도 있고,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투자가 평온한 밤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노후는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결과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두 사람의 삶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무섭고 두렵더라도 배우고 준비하고 지켜내는 길을 선택해 보세요. 그 길 끝에서 여러분도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